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작년 12월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이죠. 다누리호, 달 궤도에 무사히 안착해서 지금 연일 이 달 사진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달 탐사 국가가 되었죠. 우리나라 우주 분야의 엔지니어 1호이시고요. 1999년 아리랑 1호 인공위성부터 시작해서 이 다누리호까지 우리나라 우주과학을 앞장서 이끌어오신 분을 오늘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이상률 원장이십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누리호가 지금 달 궤도를 돌고 있는 거죠? 네, 현재 계속 돌고 있습니다. 달에서부터 몇 킬로 떨어져 있습니까? 달에서 100km 고도를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바퀴 돌아요? 그 한 바퀴 도는데 2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12바퀴 정도 돌고 있습니다. 네. 이름이 다누리잖아요. 네네. 우리가 한국이 만든 발사체, 그게 누리호 아닙니까? 맞습니다. 누리는 이제 온누리 세상 할 때 누리일 것이고. 네네. 다누리는 뭡니까, 그러면? 다누리는 사실 저희들이 이 명칭 공모를 해가지고 카이스트 학생이 이제 제안한 이름인데요. 달에 가서 마음껏 누리고 오라고 하는 그 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발음은 똑같지만은 누리호하는 누리하고 다누리의 누리하고는 의미상으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달에 가서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달에서 누리다를 네네. 다누리. 네네. 근데 공교롭게도 누리호랑 이름이 한 글자만 자각 안 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분들 같은 경우도 막 혼란을 갖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발음하기 굉장히 편하고 어감이 좋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 8월 달인가 발사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8월 5일입니다. 그래서 12월이면 4개월이 넘게 걸린 거잖아요. 네네. 달까지 가는데. 네네. 옛날에 닐 암스트롱 갈 때는 그렇게 안 걸렸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아폴로 계획에서 통상적으로는 한 3일 내외가 걸렸습니다. 3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자동차로 간다고 했을 때도 자동차의 속도가 이제 있을 거고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빨리 가려고 하면 빨리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짧은 거리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다누리가 왜 아폴로는 한 3, 4일 만에 가는데 넉 달 반이 걸렸냐? 우리는 굉장히 먼 거리를 천천히 가서 그렇습니다. 멀리 천천히? 예, 멀리. 일부러? 예. 그 달에서 이제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38만 4,400km 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다누리가 날아간 거리는 거의 600만 킬로미터를 날아갔습니다. 38만 킬로 가면 되는 걸 600만 킬로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멀리 돌아간 거죠. 그럼 이제 왜 돌아갔느냐를 궁금해하실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연료가 좀 충분하지 않았는데 쉽게 말하면 600만 킬로를 날아가는 그 궤적을 택하니까 자동차로 하면 연비가 굉장히 좋아져서 연료를 무지무지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 멀리 돌아가는데 연료가 덜 들어요? 네네. 그거 참 이해하기 쉽지 않네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지상에서는 저희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움직이니까 일반적으로 오히려 멀리 가면 연료가 더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우주 공간이 오묘한 게 이게 지구하고 달만 있는 것도 아니고 태양도 있고 또 다른 천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천체는 빼더라도 우리가 태양하고 지구하고 달을 생각을 했을 때 이 물리 자체가 지구에서 달까지 바로 가지 않고 지구에서 태양 쪽이나 혹은 태양 반대쪽으로 가도 됩니다. 그런 태양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끌려가요? 이게 약간 끌리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정점에서 이제 우리가 방향을 틀어서 다시 지구와 달 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달 궤도선의 연료를 쓰지 않고
우주 공간에 있는 일종의 중력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 연료를 줄이는 이런 원리입니다. 우주 중력, 우주의 각종 네네. 중력의 그 미묘한 네. 그 틈새들이 있겠네요. 네네. 그 점을 비집고 가면 연료 거의 안 쓰고 600만 킬로를 날아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거를 이번에 이용한 셈입니다. 아폴로 시대에 3일 만에 간 게 그게 뛰어난 게 아니군요. 지금 4개월 반 걸려 간 게 오히려 뛰어난 거군요. 기술적으로는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기간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많은 인내심을 필요로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4개월 반씩이나 그 먼 거리를 돌아가는 계산을 해냈기 때문에 네네. 무사히 갈 수 있을지 더 마음 졸였을 것 같아요. 곧바로 가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곧바로 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빨리 알 수 있는데 예. 이건 이제 그 한 4개월 반을 가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정말 4개월 반 이후에 우리가 원했던 지점에 과연 얘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또 그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예. 많이 그 긴장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성공했다는 걸 확인한 순간 어떠셨어요? 책임자로서. 사실 그 제가 그래서 달에 도착하는 순간에 그날 새벽에 이제 가장 중요한 머뉴버 시기에는 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저희들이 달 궤도선이라는 건 달 주위를 이렇게 돌아야 그렇죠. 달 궤도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4개월 반 동안은 사실은 달 궤도선이 아니라 우주 공간을 날아간 거죠. 그냥 우주선이죠. 우주선으로 쭉 날아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에 역추진 로켓을 분사를 해가지고 달 궤도에 포획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달 주위를 돌아서 그 달 궤도선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연구원이 그 얘기했습니다. 이제 진짜 달 궤도선이 되었다. 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안심도 됐고 굉장히 기뻤고요. 또 우리 무엇보다도 이제 저 항우연의 그동안에 했던 그 연구진들 뭐 굉장히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예. 지금 그 달 궤도를 이렇게 2시간 걸려 한 바퀴씩 도는 데는 연료를 안 써요? 원래 인공위성이라든가 지금 달 주위를 돌 때 실제로 그냥 한 바퀴를 돈다라고 했을 땐 연료를 쓰지 않습니다. 요거는 달의 중력하고 그 이제 이 궤도선이 도는 그 원심력하고가 균형을 이루어서 이제 도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한 바퀴 돌 때는 그런데 이걸 가만히 두면 그럼 계속 그렇게 도냐? 아까 우주 공간에 여러 가지 이제 힘들도 있고 그다음에 달 자체의 어떤 중력이라는 것도 아주 일정하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미묘하게 깨지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100km 고도로 돌도록 딱 맞춰놨는데 이게 조금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달은 또 특이하게 한쪽은 그 고도가 조금 낮아지고요. 한쪽은 올라가는 약간 원궤도에서 원이 이렇게 약간 타원으로 찌그러지는 형태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다시 연료를 써서 우리가 원하는 그 범위 내로 집어넣어주는 그럴 때 이제 연료가 써지는 평상시는 그냥 돌고 위치가 조금 빗나가거나 그러면 제자리 잡기용 연료 쓰기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한다. 그리고 저도 이 도착 당시에 그 기사들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달이 우리 지구 주위를 돌잖아요. 근데 이 달이 지구 주위를 돌아가는 이 속도가 총알보다 훨씬 빠르다면서요? 달 자체가 그렇죠. 총알보다는 빠르죠. 왜냐하면 달이 지금 지구 주위를 도는 속도는 한 그 초속으로 하면 한 1.02 그러니까 1km가 조금 넘습니다. 초속 1km 이상. 그러니까 지구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도는데 그 돌고 있는 지구를 따라다니면서 달은 그렇죠. 총알 2배 정도 속도로 지구를 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 다누리는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달을 쫓아가 잡아가지고 그 궤도에 딱 지점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날 12월 17일 날 저희들이 달 그 궤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포획되는 과정 자체가 지금 한 4개월 반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달로 들어가면서 달 그 극지방에 한 100km 정도를 우리가 맞춰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그냥 지나치면 이걸 놓쳐버리니까 적절하게 이제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막 전속력으로 달렸다가 목표 지점 가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까? 예. 브레이크를 밟은 거죠. 그렇죠. 근데 브레이크를 밟아서 달 궤도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는 게 이제 그날 그거였고, 지금은 2시간 만에 한 번을 돌지만은 그날은 가까운 쪽은 약 100km, 한 109km 정도가 됐고요. 먼 쪽은 첫 번째 잡히다 보니까 이 브레이크를 했는데도 타원으로 해가지고 이 먼 쪽은 그 당시 한 8,900km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한쪽은 100km, 109km, 한쪽은 8,920km 이런 정도로 해서 처음에 이제 포획이 되고 한 바퀴를 돌 때는 이런 타원 형태로 해서 타원도 어마어마한 타원인데요. 예, 꽤 이제 큰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의 타원으로 해서 그때는 한 12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한 바퀴를.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줄여서 이제 지금 현재는 100km 고도 근처로 갖다 놓은. 그렇게 성공해낸 이 다누리, 날아갈 때는 우주선이었지만 달 궤도선이 됐다는 얘기는 또 한마디로 말하면 지구 주위 돌고 있는 인공위성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의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 주위에는 우리가 이제 지구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 인공위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다누리는 달 궤도선이니까 결국 달을 중심으로 달 위성인 거죠. 달 위성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활동합니까? 지금 이제 아까 그 중간중간에 연료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료를 만약에 지금 형태로 쓴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적어도 1년 임무는 가능하고, 지금 현재 아마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연장이 가능할 거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달 같은 경우가 지구보다 이렇게 중력이 조금 더, 중력 분포가 저희들도 이제 이걸 개발하면서 이제 알은 사실인데, 달 중력 분포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특정한 이런 경사 궤도를 해서 잘 만들어 놓으면 거의 연료를 안 쓰고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궤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찾아내면 되겠네요. 어느 궤도인지도 알고 있고요.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궤도로 우리가 보낼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임무가 끝나고 나면 뭐 달에 어떤 충돌을 시켜서 어떤 뭔가 또 어떤 거기서 어떤 과학적 지식을 얻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최종 결정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태양광 받아가지고 어떻게 자체적으로 안 되나 보죠? 태양광으로 우주선이 움직이는데요. 그 이제 태양광으로 하게 되면 전기가 생산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연료라든가 우주선을 움직이는 데는 전기만으로는 되지 않고요. 결국 어떤 형태의 약간 로켓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를, 왜냐하면 내가 뭘 내뿜어야지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로 어떤 태양광의 전기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연료가 실려 있다고 하면 그걸 또 활용해서 어떤 그 전기를 이용한 추진 시스템을 할 수는 있는데, 속에 하여튼 뭔가 연료 같은 걸 하지 않고 전기만으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요즘 전기차도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모터를 돌아가게 만들 뿐이지 말씀처럼 우주 공간에서 밖으로 뭘 분사해내는 이 힘은 못 얻는. 그렇죠. 그렇게 지금 현재 보면 위성 속에서도 이제 위성의 자세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일종의 모터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위성의 자세를 이렇게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이렇게 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꾼다든가 이거는 되는데, 거기에서 회전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아까 궤도를 이렇게 수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되지가 않고요. 그거는 결국은 어떤 형태든 그 우리가 추진기관이라고 하는 로켓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다누리, 달 주위의 인공위성, 어떤 임무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 지구 주위의 인공위성은 뭐 군사용도 있고 기상용도 있고 뭐 하는데, 지금 달 주위 다누리는 뭐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다누리가 지금 작은 형태의 궤도선이지만 그 탑재체, 저희들이 보통 그런 임무를 하기 위한 어떤 장비를 탑재체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6개가 들어 있습니다. 6개나? 6개가 들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가지 못한 지역에 가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사진 찍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일본이 그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만든 그 일종의 고해상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뭐 달 표면에 사진을 찍고 나중에 우리가 착륙선을 보낼 때 뭐 착륙선 후보지 같은 거, 그 카메라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아까 그 미국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한 카메라입니다. 미국이 만든 카메라인데 그 달의 남극
지역, 특히 그런 쪽에 보면 분화구가 있는데 빛이 이렇게 분화구가 꺼져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그 영구적인 그 그림자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쪽도 찍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감도를 굉장히 높인 그 영어로 섀도우 캠이라고 하고 일종의 그림자 찍는 카메라죠. 그런 카메라가 또 하나가 실려 있고 그림자 찍는 카메라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섀도우 캠이라는 게 뭐 어떤 그런 영구 음영 지역 촬영하는 거니까 그런 거고 또 세 번째 카메라는 사실 우주과학 목적 어떤 과학 목적으로 아마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광력으로 찍을 수 있는 편광 카메라를 갖고 있습니다. 편광? 예, 편광. 우리가 이제 가끔씩 왜 낚시를 간다거나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눈이 부실 때 편광 카메라를 쓰게 되면 눈부심이 이렇게 싹 잘라주는 혹시 그런 거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선글라스 쓰는 거밖에는 예, 선글라스 중에서 보면 그런 게 안 돼 있는 게 있고 편광이 돼 있는 거는 예를 들면 빛이 이제 어떤 이 여러 가지 파동이 진동을 하는데요. 특정 지역에 이렇게 눈부심을 하는 거를 이렇게 아예 필터로 잘라주는 그런 카메라가 있군요. 예, 그런 카메라, 그런 형태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건 뭘 찍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달 표면을 찍으면 이거 이제 아마 세계에서 최초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사용을 하게 되면 달 표면에 우리가 그냥 영상을 찍으면 그냥 사진인데 달 표면의 어떤 입자에 대한 거칠기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뭐 다른 나라들도 여기에 꽤 이제 과학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카메라가 3개가 있습니다. 그 편광 카메라는 우리가 만든 겁니까? 예, 우리나라 우리 천문연구원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카메라 3대. 예, 카메라 3대. 그리고 이제 달에 지구만큼은 아니지만 자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장을 측정을 하는 것들이 또 우리나라 경희대학교에서 만들어서 그 달 자기장 측정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 자원을 탐사하고 이제 또 이런 목적으로 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감마선 분광기라는 어떤 그걸 또 실었습니다. 그럼 이 달 토양 채취는 불가능하지만 채취는 불가능하지만 이제 감마선을 쏴서 감마선을 감지하는 그런 분광을 해서 거기에 어떤 달의 어떤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지질 토양 이런 거 그런 것들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5개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중간에 달로 가는 과정에서 아마 우주 인터넷이라고 하면서 그 BTS 영상을 이제 주고받은 게 한번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전자통신연구원에서 만들었는데 우주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지구의 인터넷은 저희들이 내가 어떤 뭐 명령을 보내든지 이렇게 바로바로 통신이 되는데 우주 공간은 이게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지구상에서는 그럼 끊어져서 뭔가 접속이 안 됐구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주는 속성상 접속이 안 됐다가 또 몇 시간 후에 접속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형태의 그 통신을 시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달이든 화성이든 이렇게 갔을 때 유용할 거기 때문에 그런 실험적인 거 해서 합해서 6개의 탑재체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 6가지 탑재체가 모두 다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어쨌든 달 궤도선 탑재체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번 이제 운영을 하면서 하는 일이 그겁니다. 이제 상태 데이터 보고 또 실제로 거기에서 어떤 측정한 거라든가 획득한 데이터 받아서 분석을 하고 이제 계속을 그게 이제 쭉 가서 올 연말까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면 이제 임무가 성공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세계 7번째로 달 탐사 국가가 됐다. 네네. 7번째라면 어디입니까? 앞에가? 일단 저희들이 보통 7개 국가라고 할 때 당연히 이제 미국, 구소련을 필요한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사실 나머지가 세계 국가 다 동양입니다. 중국, 인도, 일본. 그리고 사실은 유럽을 하나로 지금 국가처럼 하다 보니까 EU, 그걸 하나의 국가처럼 하다 보니까 보통 저희들이 그래도 7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EU 자체들 쪼개더라도 실제로 EU 자체에서 자기들이 여러 나라가 막 달 궤도선이나 이런 걸 보내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EU라는 것 때문에 이런 순위가 약간의 틀어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로는 이 분야에서도 한 7번째 된다라고 보는 거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라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그 누리호 발사체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을 때 그 의미는 뭐 어찌 보면 예. 발사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간 탄도타 능력과도 같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이 달까지 가는 이 다누리호의 의미는 또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예, 그게 뭐 누리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세 가지, 네 가지로 보는 게 적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별게 아니지만 예. 처음 한다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 30년 동안 했는 인공위성이라는 거는 전부 지구주위의 인공위성이었습니다. 그렇죠. 좀 높게 뜨든 낮게 뜨든 전부 지구주위의 인공위성인데 아까 이제 38만 킬로 떨어져 있는 달까지 어떤 지구 중력을 벗어나서 처음 어떻게 보면 우주 탐사를 하는 이런 영역의 첫 시도였고 그게 또 우리 계획한 것 이상으로 아주 잘 됐다. 현재까지는. 예, 뭐 그런 게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구상에서 갖지 못하는 우리가 이제 심우주로 가기 위한 어떤 초기 단계지만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통신, 항법, 뭐 궤적 설계 여기에 여러 관계된 어떤 우주 탐사를 하기 위한 기술을 이제 어느 정도 확보도 하고 좀 자신감도 얻었다. 심우주 탐사의 첫걸음. 그런 것들이 클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제 협력이라고 했지만은 지금까지 국제 협력이라는 게 우리가 좀 기여한 게 상대적으로 조금 뭐랄까 낮은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 나사하고 협력을 하면서 미국 나사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아까 나사의 그 섀도우 캠이라는 카메라를 우리 탐사선에 실어서 갖고 가서 지금 현재 잘 하고 있고. 그건 나사가 의뢰한 거죠, 우리한테? 예, 그러니까 나사가 그런 거를 우리한테 의뢰했고 또 나사가 일부 이제 달 이 궤도선 개발을 할 때 일부 협력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다누리를 추적을 하는데도 우리나라에 추적하는 안테나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구가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추적을 못 하는 거죠. 그 나머지 추적을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심우주 네트워크 그걸 갖고 해줍니다. 이제 이런 협력을 받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는군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번 하고 나서 이제 조심스럽지만 미국이 한국의 어떤 이런 그 우주 탐사에 대한 이런 능력을 확인하고 어떻게 보면 좀 지속적으로 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광시야 평강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뭐 우주 과학에 또 이제 기여할 수 있다. 요 네 가지 정도로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2022년) 발사됐고 2022년 12월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 계획이 처음 세워진 건 2008년이라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달 계획 자체는 2007년이었습니다. 7년부터? 네네. 2007년 11월에 우리나라 지금까지 그 우주 개발이 모든 게 이제 어떤 정부 계획에 의존을 하는데 2007년 12월에 우주 개발 사업 세부 실천 로드맵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2007년에 만들면서 2026년까지의 우주 개발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짤막하지만은 상징적으로 우리나라가 달 궤도선을 2020년에 보내고 2025년도에는 착륙선을 보낸다. 딱 그런 선언적인 게 들어가 있었고요. 그냥 목표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7년도가 아마 그렇게 들어간 이유가 2007년도에 이제 우리 아시아권에서 2007년 9월에 일본이 달 궤도선을 보냈고요.
10월에 또 중국이 보냈습니다. 어허. 그리고 1년 있다가 2008년에는 또 인도도 달 궤도선을 보냈어요. 2007년 8년에 아시아 3개 국가가 갑자기 막 앞다투어서 이제 그러네요. 달 궤도선을 보내. 아마 이런 거에 저는 자극을 받았지 않나 싶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8년도에 또 미국이 그 당시에 국제 달 네트워크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면서 예. 한국을 초청을 했어요. 그게 일원으로. 그래서 예. 우리도 그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그 2008년도에 우리나라의 달 탐사 약간 붐이 일어난 거예요. 예. 저도 사실은 이 계획을 할 때 뭐 실무진으로는 참여를 했었는데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항공우주연구원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 관련 기관들이 뭐 그 카이스트 인공위성 센터라든가 뭐 제 생각에 천문연, 뭐 지질자원연 이런 쪽을 포함해서 한국에서도 또 대학 교수님들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 달 탐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네. 그랬고 2008년도에 여튼 저희들이 첫 계획을 그때 한번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먼저 목표가 나오고 네. 실무적인 계획 작업을 그때 이 원장님이 주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때 사실은 저는 제가 하고 있던 일은 저희 그 지구 관측 위성 중에 다목적 실용 위성, 아리랑 위성 시리즈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거에 대한 5호 책임자를 맡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좀 이런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그 당시에 원장님한테 제가 그 타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 계획을 좀 수립을 하라라는 명을 받고 이제 그때 한번 이제 그 계획을 처음 만들었었습니다. 첫 계획 그대로 갔습니까? 사실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목표 지점이 20년의 달 탐선이었는데 몰라서 늦춰졌네요. 네네. 그렇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2010년, 11년, 12년 한 3년으로 항우연 자체적으로 이제 좀 달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또 실제로 뭐 13년, 14년에 다시 기획을 하고 이 궤도선이 하나가 더 추가되고 이러면서 실제로 지금 하는 이 다누리 쪽은 제가 요약을 드리면 2016년 1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제대로 그때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막 나름대로 분석, 뭐 연구, 뭐 서로 이제 어떤 이런 뭐 어떤 게 더 좋냐 이런 어떤 논쟁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정식적으로 이제 이 연구비 개발 예산도 나오고 완전 사람 그 인적인 것도 이제 그 조직도 구성이 되고 한 거는 2016년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에 비해서 아주 이렇게 순조롭게 되지는 않았는데 뭐 결과적으로 또 우리가 처음 하는 시도고 뭐 최종적인 입장을 지금 이제 되돌아보면 나쁘진 않았다. 그래도 그러니까 좀 더 일찍 예산과 인력을 제대로 투입했더라면 훨씬 앞당길 수도 있었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제로 이제 우주 탐사라는 영역 자체는 처음이지만은 달 궤도선을 실제로 이제 설계를 하고 뭐 제작을 하고 시험을 하고 하는 과정은 사실 그 전에 했던 이 지구 인공위성에 대한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인공위성은 뭐 아리랑 1호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벌써 경험이 축적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을 2008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 기술을 활용을 하면 달 궤도선 개발 자체는 우리가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그때 이제 처음에 계획을 세운 거에 이제 조건이 뭐였냐 하면 우리 누리호 있지 않습니까? 실은 첫 계획은 누리호를 개발을 하면 누리호를 이용해서 달 궤도선, 달 착륙선을 보낸다가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자체 발사체를 가지고 우리가 개발한 인공위성을 싣고 달까지 쏴 보낸다. 이건 안 됐죠, 이번에. 그래서 원래 2008년도 계획이 그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목은 아직 못 되고 어떻게 보면 좀 미뤄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간 것도 발사체는 외국 걸 쓴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 발사체를 사용했습니다. 2032년 달 착륙선은 여전히 유효한 목표입니까?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런데요. 저희들 보통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그 조사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그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2032년도에 최종 달 착륙선을 보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전에
달 착륙선의 예비 모델을 하나를 더 보내게 돼 있고 또 1년 앞에 2030년에는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 차세대 발사체로 그 달 궤도의 그 투입 성능 검증을 하는 궤도선을 하나 더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우리 발사체로 계획되어 있는 거는 3번의 발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그 32년 달 착륙선은 애초 말씀하신 것처럼 갔다가 돌아옵니까? 채취해가지고 못 돌아옵니까? 지금 현재 못 돌아옵니다. 그냥 도착까지만? 예, 도착까지입니다. 그럼 그냥 그건 착륙만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지금 그 아이디어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착륙선에서도 아까 과학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탑재체를 실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지금 제일 좋은가를 분석을 하고 있고 아직 확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거기에서는 착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로버라고 해갖고 이런 조그만한 이런 뭐 일종의 소형 자동차 같은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게 나와서 달 표면을 돌아다닐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969년에 미국은 사람들을 태우고 달에 가서 착륙했다가 다시 떠서 지구로 왔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뒤처진 거네요. 이제 이 차이가 이제 우리가 다른 어떤 산업 영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어요. 뭐 일부 분야에서는 지금 세계 최고 이런 것도 많고 그런데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어려운 이유 자체가 이제 규모를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규모를 실현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익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해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든 겁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아폴로를 발사했던 세턴 5라는 그 이 발사체 있죠. 로켓. 예를 들면 우리가 지구의 중력을 이기고 이제 우주 공간으로 나가려고 하면 하여튼 힘이 센 놈이 많이 들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세턴 5라는 로켓 자체의 어떤 규모는 한 이륙으로 하면 거의 한 2,800톤, 3,000톤에 가까운 그런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 그럼 그걸 들어 올리려고 하면 더 큰 힘이 있어야 날아갈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세턴 5 F1이라는 엔진을 5개를 해서 그게 하나가 어떤 그 650톤, 그 700톤 가까이 되는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들어 올리고 이런 거거든요. 우리 누리호 같은 경우는 이륙 중량이 200톤이거든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그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이제 우리 엔진을 굉장히 많은 수를 묶거나 아니면 더 하나의 엔진을 크게 하거나 센 힘의 엔진을 만들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이 어떤 기술 영역 자체가 단기간에 사실은 되는 게 아니고 또 전부 군사 기밀이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사하고 이중 용도 기술로 해서 연관이 돼 있는 건 사실인데요. 뭐 여기 어떤 이 액체 로켓 기술 자체가 뭐 100% 군사 기술로 전용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오히려 뭐 그 군사 쪽으로는 아무래도 고체 로켓 같은 게 활용도가 높아지고요. 그 로켓 개발 초기에는 액체 엔진도 당연히 뭐 그런 무기로 썼습니다. 그 독일이 만든 V2라는 로켓도 액체 기반의 그 미사일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 그런 영역보다는 군사를 떠나서 이게 어떤 국가의 전략 기술이고 그 이중 용도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술 통제가 엄격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전이 안 되고 국가 간에 전혀 안 가르쳐 준다면서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이런 걸 하더라도 또 이 기술을 얻으면 아까 이제 우리가 산업적인 이익, 경제적인 이익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 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급한 산업 영역을 하고 이쪽은 조금 미뤄졌던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앨런 머스크가 인공위성을 어마어마하게 쏴가지고 통신위성 쏴서 그렇습니다. 벌써 부를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는 국가 주도의 우주 산업 개발에서 민간 주도의 진짜 경제적 산업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쪽으로 갑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민간 기업에서 지금 뭐 로켓을 만들겠다, 발사체를 만들겠다 이런 데도 나왔고요. 심지어 우주 탐사를 하기 위한 그런 기업도 지금 뭐 만들어져 있고, 우주 여행을 하겠다라는 기업도 생겼고, 물론 아직은 최종 결과는 안 나왔지만은 우리나라 그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좀 발빠르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뭐 뉴 스페이스 시대라고 부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걸 뉴라고 합니까? 이게 과거의 우주 개발이라는 게 전부 이런 정부라든가 이런 영역에서 대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민간이 주도하는 영역으로, 그래서 보면 영어로 이제 뉴 스페이스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제 프라이빗 어떤 인더스트리에 대한 그런 형태의 우주 개발 뭐 이런 형태로 또 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우주 개발을 해서 여기에 부를 창출한다. 상상을 못했습니다. 주로 여기에 산업은 뭐냐면 정부가 뭔가를 하겠다고 큰 걸 하게 되면 거기에 큰 기업이 들어가서 그 계약을 따고, 그럼 그 큰 기업 밑에 많은 기업들이 또 이제 뭐 부품도 만들고 뭐 이런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아니다,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자기들이 자본을 끌어들이고 발사체를 만들고 그 발사체의 발사 용역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지금 아까 뭐 통신위성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지금 연간 뭐 몇 년 전에 보면 하루에 위성 6개를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꾼 거죠. 이렇게 과거에 우주 산업이라는 게 다른 일반 산업하고는 굉장히 다른 영역에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거의 기존 산업 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 혁신도 하고, 그 혁신에 기술 혁신도 있지만 가격 혁신이 엄청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업이 되고 부를 창출하고, 소위 말해서 우주 산업 자체에 민간이 선순환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뉴 스페이스로 되는 지금 과정입니다. 제일 앞서 있는 건 역시 미국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스타트업들도 막 생기고 있다. 바로 이제 그런 거를 앞장서서 좀 선도해주고 있는 게 이런 다누리와 같은 거, 달 착륙선 계획 이런 것들이 정부 주도 국가 주도로 하면서 앞장서 가면서 민간 기업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참여했던 민간 기업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이렇게 되는 거죠. 키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사업에 머무른다라고 하면 그건 과거하고 똑같은 동일한 거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서 어떤 창출을 한다라고 하면 그 진짜 진정한 뉴스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 원장님이 항공우주연구원에 입사하신 게 86년? 86년에 했습니다. 오래됐네요. 네. 이제 진짜 나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장까지 오르셨습니다. 네. 어쩌면 정말 뭐 그냥 평연구원에서 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 86년 처음 입사하셨을 때는 뭘 담당하셨어요? 86년도에는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이 생기기 전신에 이제 지금 현재 천문연구원이 천문우주과학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있었고요. 우주자가 붙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주 분야가 없었죠. 우주 분야를 이제 제목만 생기고 사람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처음 갔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담당했던 일은 제 위에 어떤 제 보스가 거기에 소장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던 소장님한테 직접 지시를 받는 형태가 몇 달이 있었고요. 소장 직속 우주 담당 한 명.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당연히 뭐 저보다 또 선배분들도 들어오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주공학실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처음 들어가서는 주로 이제 직접 해서 뭔가 지시 받아서 주로 어떤 계획 뭐 이런 거 하는 거에 뭐 그 당시 제가 주도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평양구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보조를 하고 뭐 하는 이런 정도로 시작을 했고, 당연히 처음이었기 때문에 조직도 없었고 예산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공위성 사업 시작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그게 이제 89년에 이 우주 파트가 넘어와서 항공우주연구원이 생겼고요.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이 본격적으로 인공위성을 개발을 하겠다고 준비한 게 199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3년부터 이제 인공위성에 대한 본격적인 그 연구 개발이 됐고, 실제로 사업 아까 언급하신 아리랑 1호의 사업은
1994년 11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99년에 성공? 네, 99년에 발사를 했죠. 네. 예, 네. 예. 그로부터 아리랑만 해도 9호까지인 것 같죠? 9호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아리랑이 그 개발된 거는 저희들이 1호 이후에 2호, 3호, 5호, 3A호 5개를 개발을 했고요.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게 6호, 7호, 7A호, EOIR 또 4개가 더 있어서 토탈 9개 현재까지 거의 발사된 거는 5개, 발사 지금 그 중에 있는 거는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건 4기. 그러니까 제가 9호라고 한 거는 계획 중형까지를 합해서 그런 거로군요. 네, 그렇고 이제 저희들이 또 공교롭게 개발한 거는 요거 외에 중형 위성이라는 게 1개가 저궤도에 더 있고 정지 궤도가 3기가 더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달 궤도선까지 따지면 토탈 이때까지 개발한 건 한 10개 정도. 그렇게. 지금까지 입사해서 시도했던 프로젝트 전부 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한 것도 많죠? 저희 위성 쪽은요, 뭐 이거를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할 건 아닌데 현재까지는 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굉장히 좀 저희들이 운도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뭐 우리가 노력한다고만 되는 일은 아니라서 운이 따랐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위성 같은 경우는 다 성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작동 기간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랫동안 그렇게 동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일 기뻤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첫 번째 인공위성 성공입니까? 언제입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제 기억에 뭐 지금까지 쭉 통틀면 뭐 달궤도선 성공했던 데가 이제 상당히 뭐 기뻤는데 작년 그렇긴 한데 이제 그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30년 이후에 저희들 또 새로운 세계를 이제 열어주는 의미에서 했고요. 그 조금 뭐 과거로 돌아가 보면 저는 아리랑 2호 성공했을 때가 제일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특별히 2호입니까? 1호는 사실은 우리가 성공을 시켰다고 하지만 미국 기업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서 개발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아리랑 1호의 성공은 뭐 우리만의 작품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아리랑 2호를 하게 되면서 이제 여전히 협력은 있었지만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위성 개발의 책임을 우리가 한번 지고 해보겠다라고 했고 뭐 당연히 초기에는 과연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도 있었고 또 2호 개발도 뭐 우여곡절도 많았었고 그래서 그래도 2호가 어쨌든 가장 그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운영도 가장 오래 했어요. 원래 한 3년 그 저희들이 임무 수명을 잡았는데 16년 이상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아리랑 2호를 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발사체 분야와 인공위성 분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고 발사체에서도 나로호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쏘긴 했지만 러시아 엔진 갖다가 쏜 거 아니었습니까? 거기는 엔진뿐이 아니라 1단 전체를 러시아에서 들고 왔었고요. 우리는 위에 있는 그 상단 부분만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리호는 전부 우리가 만든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사체 분야에서 누리호가 최초. 그렇죠. 발사체 인공위성에서는 아리랑 2호가 최초.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런 항우연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미로 보면 발사체가 의미가 훨씬 크죠. 진짜 이거 위성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또 협력이 가능한데 이쪽은 이제 정말 엔진부터 해서 우리가 다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 발사체는 작년 성공이 지난 한 30년 이상의 그 항공우주연구원의 그 노력의 결실인 부분입니다. 위성은 중간중간에 어떤 계속 이렇게 발전이 있어 왔고요. 그렇습니다. 원장님으로서 꼭 이루어야 할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받은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항상 대형 사업, 뭐 우리 작년에 누리호 원래 또 3차 발사가 계획돼 있거든요. 그 사실 이것도 당연히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죠. 아리랑 6호, 7호 뭐 이런 거 개발하고 있는 것도 또 성공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이 이제 저희들이 저변에 깔고 가는 겁니다. 뭐 이건 성공을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이런 임무 중심에서 떨어져서 보면 하고 싶은 거는 저는 나름대로 이제 쭉 평생을 이 분야 보내면서 이루은 것도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가 너무 눈앞에 주어진 것만 하다 보니까
정말 미래 대비를 하는 거에는 좀 미흡했다. 예. 물론 상황이 안 됐고 뭐 여러 가지 예산적인 거, 조직적인 거 상황도 안 됐지만 이제 부족했다라고 해서 현재 생각했던 미래혁신연구센터라는 이런 쪽이 좀 기반을 잡았으면 하는 게, 그래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연구원이 어떤 작년에 그 많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또 뭐 조금 더 내부적인 갈등 뭐 이런 거 해서 저는 그런 거 다 틀고 거듭나서 좀 자랑스러운 기관으로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렇죠. 또 이제 정부도 우주항공청도 만든다고 하니까 정부 조직으로 네네. 훨씬 더 우주 분야에 대한 범국가적인 정부 민간 할 것 없이 훨씬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달 궤도를 열심히 돌고 있을 다누리 부디 이 계획한 대로의 여러 임무를 오래오래 잘 수행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